지금 이 자리에는 뜨거운 경합을 벌이고 있는 6명의 후보가 모두 나와 계십니다. 자, 앞으로 90분 동안 TJB 대전 방송이 마련한 바른미래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토론을 함께 하시면서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차기 지도부에 과연 누가 적합할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서 오늘 좌석 배치와 답변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이 됐고 토론 주제와 방식에 대해서도 중앙당과의 사전 협의를 마쳤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출마의 변입니다. 내가 왜 당대표가 돼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각각 1분씩입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기호 3번 김영환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청 도민 여러분, 유일한 충청도 출신 후보 기호 3번 김영환입니다. 지금 1년 만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일자리 폭락에 이어서 지금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이런 부의 편중이 심화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실망이 절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집권당의 지지율이 20% 이상 급락했지만 우리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5%에 머물러 있습니다.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인물을 바꿔주고 정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인물로 바꿔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네, 자 다음은 기호 1번 하태경 후보입니다. 1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태경입니다. 우리 당이 한때 20%가 넘는 정당이었는데 지금 5%대 정당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우리 당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혁명적인 변화의 시작은 하태경 당대표, 손학규 최고위원, 이 그림이 나오는 것이 그 출발입니다. 다른 당처럼 올드보이들이 그대로 당대표가 되어서는 국민들에게 아무런 새로운 희망, 새로운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후보는 당 지지율에 연연하지 말고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정계 개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5% 지지율의 정계 개편을 하면 우리 당은 태풍의 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태풍에 휩쓸려 나가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이 변화의 핵, 혁신의 핵심이 되어서 야당의 밭을 뿌리부터 갈아엎어야 됩니다. 하태경이 이걸 해내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다 됐고요. 다음은 기호 2번 정운천 후보 1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1년 전에는 농민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20여 년 동안 농촌 현장에 가서 아무도 알지도 못했던 키위를 참다래라는 산업으로 7대 과수로 만들었습니다. 그 에너지로 최초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이제 정치 입문하면서 가장 찌긋찌긋한 이 지역장벽을 깨겠다는 신념으로 전주에 내려가서 8년 동안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당선돼서 현역으로 2년 됐습니다. 탄핵을 찬성했고 바른정당 최고위원, 이번 바른미래당 합당해서 또 최고위원을 거쳤습니다. 이제 정치소년 정운천이가 이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진정성 있는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지지해 시간 다 됐습니다. 다음 기호 5번 이준석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제가 정치권에서 이제 활동한 지도 7년째가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정치권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저에게 경험과 경륜을 쌓으라는 말씀 주신 분 많았지만은 제가 지난 7년 동안 경험해 바로는 이 경험과 경륜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치를 국민들이 혐오하게 만든 그런 원동력이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정치권을 개혁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비록 제3당이지만은 30대도 당대표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당원분들과 국민들이 보여주시면은 정치권 전체가 긴장할 겁니다.
앞으로 정치권에서도 젊은 세대가 당당하게 주체로서 무한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미 이것은 세계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잘 보시면 프랑스에서도 영국에서도 그런 나라들이 70대 정치인이 없어가지고 30대, 40대가 국가 지도자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능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환경만 마련되면은 젊은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다 됐습니다. 다음은 기호 6번 권은희 후보입니다. 네, 나라가 걱정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딴 핑계만 자꾸 대고 있습니다. 정당은 당원들에게 어떤 존재감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바른미래당이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우리 바른미래당 당원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싶습니다. 진정 원하는 것은 나의 권력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입니다.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자 자기가 속한 위치에서 함께하는 이들과 같이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메르켈의 메시지이고 이것이 저 권은희의 메시지입니다. 당원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합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기호 4번 손학규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소득 부분의 가계 동향 조사에 의하면은 소득 상위 20%가 하위 20%에 비해서 소득 배율이 5.23이 됐습니다. 2008년 이래 최대로 벌어진 겁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일자리 감소뿐만이 아니라 소득 격차,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여기에서도 소득 주도 성장 필요하다,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좌파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민생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하겠습니다.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이룩해야 합니다. 시장이 경제의 기본이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고 하는 정신, 바른미래당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 손학규가 중도 개혁정당을 이끌겠습니다. 자, 6분의 출마의 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답변 시간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노선에 대한 질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만약 후보자께서 당대표가 된다면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을 견제하는 제3당으로 바른미래당의 존재감을 확실히 부각시킬 수 있는 보관 3가지를 꼽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기호 1번 하태경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분입니다. 예, 첫 번째는 모든 당이 올드보이가 주도하는데 우리 당은 하태경이 주도한다. 그것 자체가 우리 당의 국민적인 존재감을 부각시킬 것입니다. 저 하태경은 제 별명이 하태하태입니다. 용감한 투사입니다. 화끈하게 정치합니다. 두 번째로는 야당처럼 무조건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야당은 여당이 잘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물론 못하는 건 당연히 반대해야 되지만 잘하는 건 도와줘야 됩니다. 현 정부 남북관계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사실 그거밖에 잘하는 게 없죠. 하지만 그 외교안보 문제, 남북관계는 화끈하게 도와주겠습니다. 어느 나라든 외교안보 문제는 초당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경제, 강력하게 이 정부가 망치는 거 강력하게 막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한민국의 모든 특권을 폐지하겠습니다. 모조리 폐지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가 없습니다. 젊은이들. 기성세대가 일자리 독점하는 대기업 노조, 정교조, 일자리 독점. 예, 자, 시간 다 됐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정우천 후보 역시 1분입니다. 예.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프레임은 뭐였냐면 동서 지역 장벽 그리고 진보 보수가 갈라져서 이념적으로 싸우는 정당이 됐습니다. 항상 싸우고 상극의 정치가 됐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대의 정치는 그러한 지역 장벽을 깨고 동서 통합을 시켜야 합니다. 또 시대 정치는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어서 국민만 바라보는 민생 실용 정당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바른 미래당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중소상공인, 서민, 농민 이러한 분들의 현장을 뛰어들어서 특별위원회, 특위를 만들어서
우리 현역 의원과 원외위 위원장과 함께 현장 속으로 달려가서 현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정당이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까지 인생을 진정성 하나 가지고 살았던 이 정운천이가 바로 타이프가 된다면 예.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호 5번 이준석 후보입니다. 시간 지켜주십시오. 예, 결국은 정치권에 실망한 국민들이 바라는 건 인적 쇄신일 겁니다. 그 인적 쇄신이라는 것이 보수에서 진보로 교체, 진보에서 보수로 교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는 세대를 한번 바꿔보자는 그런 열망이 자리하고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지금의 정치권보다 20년은 젊은 그런 당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선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려면 바른미래당 싸워가지고 이제 점수를 많이 까먹은 것 같은데요. 싸우지 않으려면은 앉아서 모여서 화합하는 이벤트 벌이는 것보다는 원칙과 규칙에 맞게 당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공천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당의 정책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원칙 없는 정당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3등을 하더라도 3류가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정신으로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젠다들을 많이 발굴해야 됩니다. 사실 젊은 세대들 동서화합이라는 가치에 그렇게 공감하지 잘 못합니다. 이렇게 바른미래당 만들어놨더니만은 오히려 갈등의 표본같이 돼버렸거든요. 앞으로 새로운 젊은 세대 경제적 계급의 분화.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은 기호 6번 권은희 후보입니다. 존재감은 목소리에서 나옵니다. 할 말하는 야당이 되겠습니다. 도울 건 확실히 도와주고 싸울 건 확실하게 싸우겠습니다. 특히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끝까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캐스팅 보터 역할을 잘해서 우리의 존재감을 더 부각시키겠습니다. 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지지를 해야 되는데 이때 선택의 기준은 우리 당이 어떻게 유리한가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외 상임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목소리를 내든지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려면 좋은 정책, 이슈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외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그런 대안을 내겠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 목소리 내는 미래당이 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4번 손학규 후보입니다. 일자리 정당, 미래 정당, 혁신 정당을 표방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현장, 자영업자들 현장, 직능단체 현장을 찾아가서 일자리 만드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미래정당,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수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혁신정당입니다. 선거제도 개편에 나서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합의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개혁의 중심에 서서 우리 바른미래당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후보들이 나서서 떳떳이 이기는 정당 만들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기호 3번 김영원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의 경제 바탕은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가 참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정치가 잘못되어서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 검증되지 않은 이 논리, 해괴한 논리를 극복하고 청산하는 일에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정치가 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해서 기업이 일할 의욕을 잃고 투자할 의욕을 잃고 있는 이 사태를 극복해야 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이 살아야 된다는 생각,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당이 앞장서서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진보보다 더 진보적으로, 어떤 경우는 보수보다 더 보수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운동권 논리, 좌파의 논리를 가지고 경제를 잘못 이끌어갈 때 이것과 싸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자, 첫 번째 공통 질문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도권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각 후보들이 9분간 시간을 갖고 토론을 진행하면 되겠는데요. 방식은 자유롭지만 최소 2분의 후보들께 질문을 해주시고
질문은 가급적 1분을 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이 길어지면 제가 제재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해 주시고요. 질문을 받는 상대방 후보에게는 최소 30초 정도의 시간은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도권 토론은 기호 2번 정운천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9분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1년 3개월 됐는데 경제가 파탄 지경에 있습니다. 이번에 대전에서 이렇게 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대전 상황을 보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대전 고용률이 58.8%면 41.2%가 지금 실업률이 됐고, 작년 이어서 지금 3만 2천 명의 실업자 수가 됐는데 1년 만에 1만 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도대체 GRDP도 대구, 광주에 이어서 대전이 세 번째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손학규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어제 고용 지표를 보면 최소한 그 문재인 정권이 중소기업부도 만들고 또 우리 일자리 정부의 상황판을 만들고 우리 서민 정부로 또 중소기업 정부로 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장 1분이라고 해서 1분의 가구 수가 한 200만 가구 될 텐데 거기 소득이 1분기, 2분기로 10%씩 내려갔어요. 오히려 5분이 한 1,000만 원 이상 버는 분들은 10%씩 상승됐고 이렇게 완전히 양극화가 확대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 도대체 서민 대중을 살리겠다고 하는 정부의 그러한 정책이 엇박자가 나서 뚝딱뚝딱 이렇게 해서 최저임금 급속 인상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근로시간 단축하고 비정규직 제로하고 탈원전 뚝딱하고 그런 엇박자 정책을 써가지고 속도, 시간, 순서, 절차를 제대로 촘촘히 살펴서 하는 게 실물 경제인데 이러한 시장 중심으로 간 게 아니라 통계 중심으로 가는 정치의 행태로부터 1년 만에 이러한 경제 파탄 지경이 왔는데 우리 아까 손학규 후보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아까 일자리 문제, 지금 경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짧으시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저는 뭐 짧게 해결한다 이런 것보다도 경제에 대한 기본 원칙, 기본 철학이 바로 서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일자리를 세금으로 또 예산으로 만든다, 공무원 숫자로 만든다 이건 안 되고요. 시장이 경제의 기본이고 그 시장 위에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 정부가 할 일은 기업을 도와서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투자를 촉진시키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일본이 우리 한국인을 한 2만 명 뽑는다고 그래요. 도대체 바로 옆에 일본은 정책의 첫 번째 정책을 규제 개혁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었고요. 또 노동의 유연화, 뭐 예를 들어 최저임금도 다양하게 이를테면 지역 또는 업종별로 이렇게 나눠서 했고 그 다음에 혁신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전 세계의 기본 정치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이거를 놔놓고 우리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소득 주도 성장을 해서 최저임금을 급속 인상하니까 지금 최저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어디입니까? 편의점, 그 다음에 뭐 이를테면 식당 이런 데 일자리가 그냥 완전히 지금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 알바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운 지경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그 대전에 대학생이 한 3만 5천 명이 이렇게 졸업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이준석 후보님 청년 관심 많죠? 예, 맞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좀 어떻게 좀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대전에 어떤 산업이 발달했나 이걸 했을 때 딱히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없을 겁니다. 과거 연구단지 위주로 해서 연구직이 많았었고 요즘은 또 정책적으로 늘리려고 했던 것이 젊은 층이 콜센터 산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진 원래 대전에 비교 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사실 이런 산업들이 청년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해결하고 있던 대전에서 갈수록 인력의 기술로 인한 대체가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콜센터 인력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대전에 거의 한 10,000명 가까운 고용을, 15,000명 가까운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가 그 수치가 많이 줄었거든요. 저는 그런 것처럼 대전이 앞으로 어떻게 여기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느냐. 결국에는 연구단지 위주로 해서 첨단 산업 위주로
산업 발단시키지 않으면은 어렵다.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충청권 내에서도 정부에서 오송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는 많이 투자를 하지만은 대전은 전통적으로 그런 투자가 뭐 80년대 이후로 좀 빈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권 내에서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제가 또 내려와서 이 예산을 보니까 너무 소득 수요 성장이 54조 서민 뭐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54조 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같은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미래를 여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예산이 6,600억을 올렸는데 1,800억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4,800억으로 바로 대전 지역의 가장 중요한 과학 비즈니스 벨트 여기에 대한 자금 지원은 너무 우선순위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일자리 문제는 우리 국내에서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규제 개혁, 혁신, 노동의 유연화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이제는 세계로 나가야 된다. 일자리 세계화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일본을 갔더니 일본은 한국의 청년들을 굉장히 필요로 해요. 그래서 외국의 전체 공관들이 대사관들이 우리 한국에 그러한 전 세계의 에너지, 다시 얘기하면 지금 공관이 167개가 있고 코트라가 127개, 또 전 세계의 대기업들이 수백 개의 지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네트워킹화 해가지고 일자리 세계화를 한다고 하면 우리 청년들이 공시생으로 다 몰려가는 게 아니고 정말 꿈을 갖고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제가 토론회에서 우리 하태경 후보 그 얘기를 했더니 그거가 그렇게 필요하냐. 지금 국내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청년 할 거 없이 이 54조를 지원했는데 단 1%라도 좀 외국에 지원하는 거를 저는 바랬는데 일자리 세계화에 대해서 우리 하태경 후보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초점을 잘못 잡은 게 대한민국으로 기업이 들어오게 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 지금 외국 기업이 대한민국에 안 들어옵니다. 한번 취직 고용하면 평생 못 자라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도 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을 안 만들어요. 젊은이들도 기업 만들면 가산탕진만 생각하지 전부 다 공무원 시험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외국의 일자리를 강조하는 건 좋은데 그것만 말씀하시면은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이 왜 망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못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내 일자리만 매달리니까 국내 일자리의 1%만이라도 해외 일자리 개척을 하자는 뜻이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국내에는 노동의 유연화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최저임금을 5인 사업장 이하까지 최저임금에 통제를 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좀 다양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도대체 정부가 완전 통제로 들어가가지고 이런 일자리를 완전히 빼앗는 정권이 된 결과가 1년 3개월 만에 벌써 실업자가 100만 명이 늘어나고 또 우리 청년 실업이 30만 명이 늘어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와서 우리 문재인 정권이 빠르빨리 이 정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권은희 후보님, 네. 뭐 문재인 정부의 그냥 강한 질타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뭐 강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 돈 못 벌어 보신 분들이 그냥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그 원론적인 어떤 그 경제 정책으로 지금 국가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정책을 할 때는 그 정책과 그 주변의 어떤 영향을 같이 따져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 정부는 그냥 정책만 하나 뚝딱 던져버린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드 이펙트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다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그 정도만 권은님 네, 해주시죠. 알았습니다. 이제 한 22초 남았는데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위기가 왔지만 앞으로 기회입니다. 바로 바른미래당이 앞으로 실용정당으로서 현장에 이러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민 이런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를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특위를 만들어서 우리 현역원 전체가 현장으로 달려간다면 지지율이 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기호 5번 이준석 후보 역시 9분간의 주도권 토론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저는 정치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결국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있다 보는데요. 우선 충청도 출신이시고 또 하니까 김영환 후보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KTX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노선 설계할 때부터 충청북도를 경유하도록 이제 오송역을 경유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비해서 이제 또 세종역 쪽으로 이제 신설하자라는 움직임이 그러니까 복복선화를 하는 대신에 세종역 쪽으로 가자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 그래서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간에 이런 갈등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대전, 충남, 충북권은 지금까지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그래도 이제 정부의 투자가 많았던 지역인데 이런 투자를 놓고 발생하는 그 지역 간, 특히 역내의 갈등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정당이 대처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 문제도 이 지역 내에서는 아주 중요한 현안인 것 같습니다. 오송역이 지금 발전을 지금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역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인데요. 그에 대해서 충북은 아주 굉장히 반대가 많은 것 같고 또 세종시는 그 편익 때문에 거기다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주민들께서 많은 그 토론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현재의 오송역을 잘 발전시키고 그 역세권으로 세종시를 이용하는 문제를 조금 더 노력해봐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 세종시의 그 역을 만드는 문제는 신중해야 된다 그런 입장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젊은 정치인이다 보니까 항상 경륜과 경험 이런 것들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선 여기서 가장 경륜과 경험으로 돋보이시는 손학규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요. 어제 제가 기사를 읽다가 깜짝 놀랐던 게 이제 그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거에 대선 후보 시절에는 뭐 이거 하면은 뭐 얼빠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니만은 지금 갱신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조용히 넘어가시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이제 그런 민주당 쪽에 있던 지도자들의 발언을 살펴보니까 박원순 시장은 한일 정보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체결하면은 을사늑약이다, 매국이다 이렇게 표현하셨고요. 문재인 대통령 얼빠졌다 그랬고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는 대통령 일본의 간첩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일본군이 한반도에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손학규 대표님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이렇게 봤더니만은 이건 뭐 남북한 대화와 동북아 평화에 굉장한 장애물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고 안보에 지대한 악영향을 준다고 이제 하셨는데 2년이 지나가지고 본인의 발언이 옳았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아니면은 뭐 판단에 약간 착오가 있으셨던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후보 때 발언하고 지금 태도하고 다른 것 저는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후보 때는 자기가 속해 있는 정치 세력 또 이데올로기에 주로 기대서 발언을 하는데 막상 대통령이 되면은 나라를 전체를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안보가 또 중요하고 일본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저도 물론 그 한일의 군사비밀보호 협정 이런 것들이 우리 기본적인 그 태도에는 어긋나지만 만약에 집권을 하면은 그것을 다시 깊이 있게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 비슷한 맥락에서 손학규 대표님께서 우리 전당대회 토론하는 많은 내용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당대표가 되시면은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을 지금 언급하시는 건가요? 막 그렇진 않죠. 아니 왜 그렇게 판단이 계속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판단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책임지고 경영을 할 때 내가 미처 보지 못했었던 것 이것을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최저임금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모든 후보들이 2010년까지 10,000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집권을 해서 10,000원을 하려고 하니까 이 양반들은 그대로 밀고 나가는데 지불 능력, 임금 지불 능력이 안 돼 있는데 그런 거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제7공화국이나 아니면 연립정부나 이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거는 제가 그 독일에서 경험한 바로 통일을 이루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EU의 최대 강국이 되고 이런 것들이 역시 합의제 민주주의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그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힘이 있다 이런 것을 보고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 중에 대전의 산업 중에서 최근에 가장 이제 정보화 시대가 오고 4차 산업 시대가 오면서 타격을 받는 일자 중에 하나가 이제 젊은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콜센터 산업. 지금까지는 대전에서 상대적으로 표준어에 충청도 사투리가 가깝다는 이유 그리고 또 지리적으로 중앙에 있는 이점 때문에 사실 한 15,000명 가까운 고용을 창출했으면 젊은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 전화 업무 쪽은 잘하실 것 같아서 권은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사실 기술로 인해 대체되는 이런 일자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이 안내 같은 것도 이제 인공지능화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대량 실업이 발생할 때 뭐 자율주행 자동차도 그럴 것이고요. 이런 것에 어떻게 정치권을 대처해야지 뭐 연착륙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뭐 콜센터 같은 것들 네. 자동화도 되고 또 데이터로도 또 많이 이제 바뀌기 때문에 이제 우리 콜센터 상담원들이 직업을 많이 잃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육입니다. 일단 지금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도 보면요. 아주 큰 교육센터를 갖다 놓고 지어놓고는 교육 바우처를 줍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설해 놓고 자기가 예를 들면 바리스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 그런 것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도 지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교육 바우처를 주는 걸로 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하태경 의원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손학규 이제 후보님께서 뭐 외교 정책이라는 건 상황에 따라 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 좀 유연성을 갖출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하태경 의원님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많은 정책 중에서 외교 안보는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도 이제 거듭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아까 말했던 이런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도 그렇고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던 이 석탄 문제라든지 제재에 대해서 이런 것도 그렇고 이게 유연성인지 아니면 원칙이 없는 것인지 약간 혼동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군사정보 보호 협정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외교에서 자꾸 원칙 없이 상황에 맞춰서 흔들리는 모습 보일 때 그래도 잘한다는 표현을 하실 것인지 한번 궁금합니다. 이제 야당일 때 입장이 여당이 되면 아무런 해명 없이 바뀌는 것은 대표적인 구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손 후보께서 야당일 때는 뭐 한일 군사비밀 보호협정 반대할 수 있지만 여당일 때는 또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은 내가 당대표 되기 전에 했던 말은 당대표 되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 이게 대표적인 구태 정치예요. 근데 바뀔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유승민 전 대표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했다가 이후에 사과했습니다. 그러려면 설명이 필요하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했던 말. 근데 문재인 정부는 거의 뭐 친일파다. 그 뭐 일사오적이다 이렇게 해놓고 본인이 일사오적이 된 것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해명과 사과도 없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태 정치를 우리 젊은 세대가 몰아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사실 대표적으로 제가 젊을 때 운동권 친북 좌파했던 것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제가 다른 질문 하나 할 것 같아요. 다 사과하고 입장을 밝혔고 예. 정치하려면 이렇게 솔직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손학규 후보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금 보면은 당이라는 건 굉장히 공조직인데 그 안에 있는 인사들이 그런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팬클럽의 일원인 것처럼 착각하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며칠 전에 안철수 후보가 뭐 좀 안 좋은 모습을 언론에 보였는데 그에 대해서 뭐 측근히 뭐 이야기하는 건 괜찮겠지만은 당 대변인 직위를 맡고 있는 자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해명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만약 당 대표가 되신다면 이런 분들을 징계할 것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당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못 봤고요. 당 대표는 당의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니 근데 대변인이 만약 소속된 대변인이 일개 사인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자기 당의 입장으로 발표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은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뭐 제가 당 대표로 있는 한 당 대변인이 사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필이면 그분이 그런데 손에 손잡고 신용을 지키자라는 발언까지 했어요. 네. 유감이시죠? 이준석 후보의 주도권 토론 9분 다 지났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호 6번 권은희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9분입니다. 네, 저는 19대 국회의원 때 제가 도청이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도청이전 특별법은 도청의 소재지와 행정구역이 다를 때 이거 이전하고 난 그 틀을 국가가 매입해주라는 법이었는데요. 그 법에 해당하는 것이 대구에 있는 경북도청하고 여기 대전에 있는 충남도청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국가 매입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보니까는 뭐 박물관이나 그 임시로 노인대학 이렇게 쓰고 있었고요. 또 이 대전의 문제가 지금 구도심이 옛날에 제가 여기 있을 때 뭐 30분마다 한 번씩 버스가 오는데 타고 가면은 뭐
중앙동이나 거기 은행동 이런 쪽으로 이제 갔었는데 거기가 지금 슬럼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좀 다시 재개발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유일한 충청 후보인 김영환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네. 제가 만약 대전시장이라면 거기를 그 창업센터로 젊은이들의 창업센터 또 벤처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이준석 후보도 말씀하셨지만 제 그 전통 산업 시대 또 근대화 시대에 여기를 산업 단지로 확정을 줘서 우리나라의 국가 R&D의 핵심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국가출연연구소가 다 들어있는 지역인데 이거를 지금 4차 혁명 시대에 한 단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대전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 당진, 천안, 아산 그리고 대전 그리고 오성, 우창 저쪽 음성과 저 원주까지 이어지는 이쪽이 중부권의 우리 실리콘밸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전에 왔지만 저희 당에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토론회를 거쳐서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우리 토론회 할 때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우리 당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은 통합입니다. 근데 이 통합은 제가 뭐 김앤장 원팀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통합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떤 당파를 만들고 9월 2일부터 통합하겠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손학규 후보님 혼자 서 있기 어렵습니까? 예? 뭐가 어려워요? 혼자 서 계시기가 어렵냐고요. 왜 손에 손잡고 신용 지키자, 손잡고 김 찍자,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까? 예. 정치적인 구호인데 그걸 왜 탓하세요? 아니, 손 놓고 혼자 좀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손에 손잡고 같이 해야죠. 손에 손잡고를 하시려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왜요?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 정견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의 화합 차원에서 바른정당 쪽 그 후보하고 손을 잡으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좀 묻고 싶습니다. 누구나 후보는 자기나 한 표 찍어야 되니까 네, 한 표 찍고 나머지는 당파, 뭐 소속 전혀 관계없이 가장 훌륭한 후보 찍어달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환 후보님, 네, 손잡고 거절하셨다고 제가 기사 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멋집니다. 예, 그런데요, 바른미래당의 정통은 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홍길동입니까? 바른미래당의 정통이 아니라 국민의당. 국민의당이 이제 이 당에 거슬러 올라가면 뭐 종가 내지는 뭐 원조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거기에 국민의당 출신이 여기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정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완전히 모든 거를 이제 뿌리를 자르고 새로운 벤처 정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여쭙겠습니다. 일단 나는 한 표, 나머지는 여기서 가장 훌륭한 사람 찍어달라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대나 네. 짝짓기 이런 거는 네. 계파 정치의 소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를 찍어달라고 하는 것도 미안한데 그 나머지 한 표까지 누구를 찍어달라고 하는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권은희 이제 의원을 찍어달라고 네. 제가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나머지는 다 바른 정당 쪽 후보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후보들이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우리 바른 정당의 일부 그 원외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런 머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략이 소위 전략이라는 미명하에 여기 있는 우리 하태경 후보님, 이준석 후보님 쌍으로 이하동문. 네. 진짜 처음 들어본 말입니다. 아 이건 제가 지었습니다. 이하동문. 네네.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준석 후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미 토론 과정에서요 하태경 의원님이랑 맞지 않는 부분도 많이 노출했고요. 그래서 사실 하태경 의원님이랑 의견이 뭐 일치하는 부분이 더 많지만은 또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의 차이점을 분별할 정도로 우리 유권자들이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좋습니다. 오히려 그건 권은희 의원님과의 관계에서 마찬가지고 정 장관님과의 관계에서도 그거 분별할 정도는 다 되신다 봅니다. 네. 예. 그러면 아까 뭐 제가 한 얘기 본인도 확실하게 한 표는 이준석, 나머지는 가장 훌륭한 사람, 예.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우리 하태경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뭐 하태경이 대세다 이렇게 하면서 가는 곳마다 이 오프라인까지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이 전략 들어보셨습니까? 이하동문. 이하동문. 네. 그 이하동문이란 말 제가 오늘 솔직히 처음 제가 처음 만들었다니까요. 듣고요. 이준석과 하태경 같은 좀 답이다. 기분이 나빠요. 네. 이가 앞에 있는지 좀 기분이 안 좋고. 그 저는 일관되게 1+1 투표 운동을 일관되게 주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선만은 다음 경선 안 해도 되는데 이번 경선만은 우리가 합치고 첫 경선이기 때문에 국당 한 사람이면 바당 출신 한 사람 이렇게 투표를 하자. 제 일관된 주장이었고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정 언제 질문 주나 기다렸습니다. 최고위원 많이 해서 뭐 정운 전 후보님은 뭐 질문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만 답 주십시오. 나 정운천 한 표, 나머지는 이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한 표 맞습니까? 동의하면서요. 네. 우리 바른미래당이 정말 최고의 가치를 살려야 되는데 그렇게 분열로 또 구태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우리 바른미래당의 최고의 가치를 살리는 거는 화학적 통합 이거를 해내야 되는데 그 해내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잘 이행이 되어야 네, 아마 화학적 통합이 잘 될 수 감사합니다. 있겠다. 저도 생각합니다. 권한이 한 표, 나머지는 가장 훌륭한 사람 찍겠습니다. 다음으로요, 국민의당 출신 일부 당직자에 대해서 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월급에 그 돈이 지금 같이 입금이 됐다는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우리는 업무 추진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법인 카드로 명확하게 투명하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학규 후보님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권은희 의원 말씀대로 업무 추진비는 예, 그 손 제대로 후보님 답변은 짧게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그러면 권은희 후보의 9분간 주도권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학규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9분입니다. 저는 충청도에 올 때마다 참 그 감회가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수도 이전은 반대를 했는데 행정 수도 이전은 찬성을 했습니다. 현역 경기도지사가 행정 수도 이전을 찬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도에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고 경기도 의회에서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 지금 그 행정수도 이전을 하면서 옮겨온 부처의 대부분이 과천에 있었던 부처거든요. 그거를 경기도지사가 놔두니까 저는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서 경기도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결정을 했고 당시 심대평 충남지사와 상생발전 협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보니까 계장은 하루, 과장은 이틀, 국장은 사흘, 장관은 나흘 이렇게 서울 가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서울과 그 세종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행정 낭비가 심하고 비효율이 아주 심하다. 국무총리도 워낙 세종시에 있어야 되는데 아마 대부분 서울에서 일을 봐야 될 겁니다. 이러한 행정 비효율, 행정 낭비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분들은
이 행정수도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행정수도 발전 방안에 대해서 우선 하태경 의원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행정수도 만든 취지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도 높이고 할 수 있는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행정 수도보다는 과학 벨트를 찬성을 했습니다. MB 정부 당시에. 근데 지금 행정 수도가 만들어진 상황에서는 이거를 되돌릴 수가 없고 때문에 이 행정 수도 플러스 과학 벨트 이 구상을 복합 구상을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대전에 전국에 박사가 제일 많습니다. 카이스트가 있고 그래서 박사 천지인데 이 박사들이 다 썩히고 있습니다. 이 인재들이 아니 지금 박사 얘기 과학 벨트 얘기가 아니고 행정 수도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네. 이 행정 수도와 더불어서 이 인재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행정 과학 복합 벨트.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R&D 예산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R&D 중심을 대전 충청권으로 같이 결합시켜야지 행정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국회가 저는 세종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효율이 너무 커요. 우리가 공무원들 서울로 불러 제끼고 있어요. 장관이 세종에 있는 게 일주일에 하루 이틀밖에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서울에 있습니다. 그럼 뭐 하려고 행정수도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국회도 세종으로 같이 와서 행정과 정치가 시너지를 만드는 이런 시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가 세종시로 온다고 하는 것은 수도 이전의 효과를 가져올 텐데 그것 말고 국회 사무소를 아니면 상임위원회라도 옮기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려면 화끈하게 해야 됩니다. 다 옮기면 되지 뭘 일부 옮깁니까? 그냥 다 옮기고 수도 이전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휴전선 가까이 있는 수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왕 옮기는 거 그냥 확실히 다 옮기고 전 청와대도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환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국회 분원을 만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하태경 의원님 말씀은 듣다 보면 너무 사이다 발언이셔서 화끈하긴 한데 국가를 정말 생각하는 지도자인가 하는 걸 걱정하게 됩니다. 국회라는 기능이 공무원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도 견제해야 되고 또 국회의 기능 가운데 앞으로 감사원을 국회에 가져와야 된다는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고려돼야 되고 의원 외교를 포함해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 본청을 어마어마한 재산을 들여가지고 또 일로 옮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화끈하게 말씀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국회 분원을 만들면 여기 와서 상임위를 할 수 있고 공무원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는 그런 효율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국회하고 관계는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금 모든 정책이 청와대에서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이 무슨 역할을 못하고 청와대 보좌관, 청와대 비서관 눈치만 보고 청와대가 서울에 있는데 국회만 옮긴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면은 서울 출입 무슨 상임위원회 출입은 좀 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서울 출입이 근본적으로 줄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러면 청와대하고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영환 의원. 예. 네. 청와대는 지금 공무원들이 아마 2배로 늘었다는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정부에도 위반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공무원들이 늘어나게 되면 규제가 늘어나게 되고요. 또 그것이 월권이 돼서 관치가 늘어나게 되고 시장의 기능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지금 잘못하는 것 여러 번 우리 손학규 후보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와대의 월권, 청와대가 너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이 만난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씀하고 싶으시니까. 저도 꼭 좀 말씀하고 싶은 게 얘가 장관을 할 때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과천에 있을 때 국회로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의 효율을 많이 가져왔는데 지금 현재 우선 청와대 아까 말씀하면 이 입법 법 자체가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나눠집니다. 대통령은 거기에서 큰 방향 제시하고 각부 장관들이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청와대가 집중화되니까 장관이 완전히 무슨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고쳐야 되는 거고, 저도 아까 김영환 후보님하고 동의하는데, 모든 일이라는 건 속도, 절차, 시간, 순서에 따라서 촘촘하게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세종시도 거의 그 정권의 이익에 따라서 국가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등등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번에 이를테면 이런 비효율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국회 분원이 와가지고 분원에서 일하는 그 효율이 어느 정도인가 해가지고 그거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장기적인 국가 대책을 세워야 좀 더 이게 그러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줄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 그 세종시의 행정수도의 효율화, 공무원들의 능률의 효율화 이런 것을 위해서 일단 국회 분원을 세종시로에 세운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금들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나라 정치와 정책이 청와대에 의해서, 대통령에 의해서, 청와대 비서관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 한은 그 근본적인 비효율을 고치지 못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수도 전체를 세종시로 옮기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지 모릅니다만, 그것은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사항이다라고 하는 판결 때문에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저는 여기서도 우리나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은 그냥 서울에 있고 외교관계 또는 국방관계를 맡으면서 외교사절들 다 관계를 하는데, 행정의 책임은 총리가 책임을 지는 이런 제도로, 합의제 민주주의로 이렇게 바꿔서 그때 국회가 세종시로 오고 세종시가 국회와 내각의 중심지로 우리나라 정치의 행정의 중심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대통령과 행정의 중심이 나뉘는 이원집정제가 되는데, 꼭 이원집정제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으로 있고 어쨌든 내각과 국회가 함께 가는 저희 합의제 민주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학규 후보의 주도권 토론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호 3번 김영환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역시 9번 드립니다. 예, 하태경 후보님, 대선은 맞습니까? 대선은 어디 근거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세는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세. 예. 하태경 대세. 예. 예, 저는 요즘 자신 있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릴까요?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편한 게 있어서 오늘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그저께 그 25년형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벌금이 200억이 됐다던가요? 네, 200억.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근데 저도 아팠겠지만 하태경 의원 얼마나 아프셨을까. 왜냐하면 그 정권의 탄생에 또 책임이 있고요. 또 같이 또 정당을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을 했습니다마는 늘 생각하기를 김대중 대통령이 돌을 맞을 때 나는 나가서 돌을 맞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권 말기에 친인척 비리가 나와가지고 사몽 사건이 있을 때 다 도망갈 때, 다 탈당하고 다 탈당하라고 할 때 저는 그거 옹호했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자유한국당을 너무 비난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도 친정인데, 동료인데, 또 거기서 국회의원 2번 하셨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시시비비해야 되지만 조금 넘어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 생각 혹시 없습니까? 저는 공사를 엄격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분들과 당을 같이 했지만 그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있을 때 탄핵을 찬성한 사람과 탄핵을 반대한 사람이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그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은 실제로 했던 발언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근본적으로 거스르는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탄핵 이유는 한국당 내에 탄핵 이유는 반헌법 세력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거기 출신으로 그 동료들과 같이 정치 노선을 같이 했던 사람으로서는 비판의 금도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거를 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공사 구분을 하지 않으면 정치가 제기를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잘 알기 대통령의 이 25년 그거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소회를 갖고 계시냐? 또다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 만약 제가 박근혜 대통령 가까이 청와대에 있었다면 최순실은 제가 때려잡았을 겁니다. 하여튼 김기춘과 본질을 우병우가 자꾸- 있었기 때문에 본질을 자꾸 벗어나는 말씀을 하시니까 질문을 단쪽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정운천 의원님, 지금 해방 후 1961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하고 난 뒤에 지난 50년 동안 이 나라 정치가 호남 김대중 5년을 제외해 놓으면 영남 정권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16년인가요? 뭐 18년인가 집권하시고 그다음에 그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문재인 여야는 바뀌었지만은 영남 정권이 계속 해왔다 이겁니다. 충청도 입장에서 보면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충청도는 한 번도 집권을 못했는가 하는 문제가 권력의 소외 문제가 권력의 편중 문제가 제기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최규하 이런 분은 계셨지만 다 영남 정권이었습니다. 영남 아니면 호남이 아니면 집권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한다면 국민 통합, 국민의 국토 발전이라는 게 가능하겠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40년 동안 지역 장벽이라는 게 영남과 호남을 하나의 패권으로 해서 40년 동안 해왔어요. 영남하고 호남 패권의 다른 지역은 다시 얘기하면 충청도나 경기도 지역은 패싱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장벽을 완전히 극복하지 않는 한은 충청도의 김종필 총재 일항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 알겠습니다. 김종필 잘못됐다 총재 그런 말씀이죠. 타계한 게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은 저기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국민의당이 26.74% 얻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그런데 바른정당 이번에 참 참혹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른미래당? 네, 바른미래당. 이제 그런데 통합의 주역이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통합에 실패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합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호남 지역 기반을 상당히 소실했고 또 거기에 국회의원들이 뭐 거의 20명 가까운 16명인가요? 15명인가가 지금 탈당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이 과연 옳았나? 특히 우리가 그 통합을 할 때는 비록 호남에서는 기반을 좀 잃더라도 영남에서 대구에서 좀 이렇게 기반을 얻어오는 그렇게 해서 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전국 정당이 되는 이런 것을 생각했는데 지금까지는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이라는 것이 과연 실효가 있었는가?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한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프레임을 짤 때 과거의 프레임인 보수 진보 그다음에 영남 호남의 지역 정당 이거를 극복하고 동서통합정당 또 진보 보수를 뛰어넘는 민생 실용정당 중도 개혁정당 이거는 아주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 놨는데 이번에 선거에서 그러한 구태의 분열 그리고 공천 파동이 옛날처럼 됐어요. 그것 때문에 완전히 국민들이 외면을 해버렸습니다. 과거에 이게 통합하기 전에는 기대의 심리에 의해서 거의 20%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분열의 이유가 화학적 결합을 못하고 지방 선거 때문에 좀 더 졸속으로 빨리 통합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은 점에서 알고 그것만 극복한다면 네네. 최고의 가치를 꼭 살려 좀 그렇게 낼 수 있을 하시도록 거라고 노력하시자고요. 손학규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선거구제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하신다는 말씀했고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하기 개헌 말씀하셨는데 중대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바가 없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네네. 그 맞습니까? 저는 뭐 중대 선거구제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그러면 바가 없습니다. 지금 그 소선거구제 하에서 다당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다당제가 정치 개혁에서 필요하다는 생각도 갖고 있지 않은 건가요? 그렇습니까? 다당제가 정치 개혁의 중심적인 과제인데 다당제를 이루는 것을 그냥 다당제 그 자체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성을 그 인정을 네, 대표님. 받을 수 있는 자, 연동형 후보님. 비례대표제가 맞다 그 말씀이죠. 중대 선거구제는
우리 당의 관건적인 사활적인 선거법 개정의 핵심입니다. 이게 당론이고요. 중대선거구제를 하지 않으면 존립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럼 자유한국당에 붙거나 민주당에 붙어서 양당으로 흩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중대선거구제를 헌법 개정보다도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중대선거구제를 개편해서 다당제가 만들어져야 우리는 제3당으로 입장을 가지고 기득권 양당 체제를 극복하는 6가지 주장하는 우리 국민의당 창당 정신이 그건데 어떻게 후보가 되시겠다는 분이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생각이 없고 다당제에 대한 소신이 없는가. 이건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민주당하고 연합하거나 아니면 자유한국당에 흡수되거나 둘 중에 하나 말고는 진로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로가 있겠습니까? 소선거구제 하에서. 이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자리에서 이준석 후보께서 적절하게 대답을 하셨는데 중대선거구 제도라고 해봤자 이번 우리 기초의원 선거에 전국적으로 당선된 것이 10몇 명밖에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어필해서 바른미래당이 국정을 책임질 수 있다. 그런 신뢰를 줄 때 그때 어떤 네. 제도든지 우리가 표를 얻을 수 그러나 있는 그거는 거지 좀 제도만은 아니다 이상적인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지금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도 중대선거구제를 말씀하시고 또 자유한국당이나 또는 민주당 내에서도 중대선거구제를 말씀하시는데 가장 우리가 기묘한 중대선거구제가 필요한 이 우리 당의 후보가 되셔서 대표가 되신다고 하시는 분이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이건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도권 토론 기호 1번 하태경 후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우리 김영환 후보 질문이 끊겼는데 제가 이어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로 귀결이 되고 다당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대선거구제가 필요한 게 이제 정치의 상식이고 실제로 우리 유승민, 안철수 두 전 대표들이 같이 합당을 결의할 때 중대선거구제는 서로 공감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선거구제 하에서 어떻게 다당제를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손 후보님께서 한 번 더 답변을 해주시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그 당별로 지지율에 따라서 전체 의석을 나누고 지역구 의원이 당선된 사람은 지역구 먼저 하고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하는 겁니다. 독일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정당의 그 무방비적인 난립을 막기 위해서 5% 이상을 받은 정당에게만 국회 입원권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안정과 다당제를 함께 유지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럼 연동형 비례제만으로 다당제를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제 조합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인데 거기가 전국적으로 우리 바른미래당이 30%를 얻었다. 그러면 30% 300에 30% 90석에 90석을 우리 당이 얻는 것이고 지역구에서 50석을 그러니까 얻었다 이야기가 좀 그러면 길어졌어요. 어쨌든 40석을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제 순위에서 조합으로 받는 간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거는 뭐 정말 그 본말이 좀 전도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는 비례대표대로 우리가 지역별로 하든 뭐 그 늘리든 줄이든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선거구제의 핵심은 소선거구냐 중대선거구제냐 하는 문제를 지금 정부도 정당도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인데 더군다나 국민의당 또는 지금 바른미래당의 후보가 되신다는 분이 중대선거구제에 소신이 없다? 다당제를 포기한다? 다당제를 관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 말씀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또 손 후보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영환 후보께서 저한테 한국당 사람들하고 한솥밥을 먹은 처지에서 비판을 좀 살살 해야지 이렇게 세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저한테 지적을 하셨는데 손 후보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에 대해서요? 아니 김 후보님께서 저한테 한국당이랑 한솥밥 먹은 처지에서 비판을 해도 좀 살살 해야지 왜 이렇게 어쨌든 금도를 넘어섰다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그런 너무 얘기 심하게 저한테 때린다고 물으시고 하셨는데 없죠, 뭐. 예.
아니 손 후보님도 과거에 사실 한국당이랑 한솥밥을 먹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한나라당을 탈당을 할 때는 당시 한나라당의 보수적인 기질이 저하고 맞지를 않았습니다.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들이 손학규 나가라, 평양 가서 살아라. 제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남북 교류 사업을 했고 그 김대중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이념적인 차이 때문에 나온 것이지 뭐 지금 상황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좀 전에 김영환 후보님이 했던 그 논리를 따르면 손 후보님께서는 어떤 당도 세게 비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또 얼마 전에 이해찬 그 지금 후보 아직 대표가 안 되셨지만 이해찬 후보 그거는 말이죠. 갈등 유발형 아죠. 그 하태경 후보님. 아니 제가 손 후보님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김영환 후보님을 비판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왜 나를 갖다가 집어넣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취지를 잘못 이해하셨는데 아니 그건 됐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과거에 한솥밥을 먹었다고 해서 이 지적할 걸 해야 될 걸 못 지적하는 순간 우리 정치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치하고 나서 가장 그 좀 참기 힘들었던 이제 이야기들이 정치인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고 정치 불신의 뿌리고요. 우리 국회도 항상 신뢰도를 조사하면 꼴찌입니다. 이 나오는데 그 이제 이게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일수록 이런 비판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요. 저도 솔직히 기억이 좀 오래 전 일이라서 강진에 가셨잖아요. 손 후보님. 강진에 네. 가셨을 때 그때 정계 은퇴 선언을 하시고 가셨습니까? 그렇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정계 은퇴 선언을 하시고 다시 정치에 복귀하셨잖아요. 네. 그때 제 기억에는 그래요. 보통 그렇게 복귀할 때 보면 국민들이 원한다. 그때도 그렇게 하시고 오셨습니까? 뭐 그런 얘기는 안 썼을 어떤 겁니다. 명분으로 다시 복귀하셨어요? 7공화국을 열겠다는 그런 명분이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가 이렇게 심해지고 있다. 촛불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제가 강진에서 2년 살면서 뭐 저 자신 많은 분들이 와서 나와라 그랬지만 안 나간다, 나가지 않고 우리 집사람에게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사실 그런데 올드 보이라고 정치해서 안 된다가 아니라 제가 비판하는 건 지금 우리 당 이 시점에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저는 나이가 많이 들어도 정치하는 게 저는 뭐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실제로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는 91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도 90세 이상 정치인이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명이 뭐 120살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좀 전에 제가 그건 이제 방금 알은 건데 7공화국을 명분으로 다시 정치에 복귀하셨으면 7공화국을 만들 때까지는 정치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무슨 논리입니까? 아니 그 7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은퇴한 분이 다시 나오셨는데 그걸 이루려는 의지가 없이 저는 지금 바른미래당을 제대로 세워서 7공화국을 만드는 그 기초가 되도록 하고 그것을 위해서 선거구제 개편에 앞장서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7공화국은 개헌을 해야 되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청와대가 지금 개헌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 때까지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7공화국 만들려면 당연히 다음 대통령 선거에 좀 출마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대통령 선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당 대표 선거 얘기나 합시다. 그러니까요. 이게 정치인이 불신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또 지금 꼬리를 내리시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제가 7공화국을 내걸고 다시 나왔으면 어떤 일이라든지 내 평생 이거는 목표다. 이건 반드시 실현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솔직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준석 후보한테도 물어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그 현직에 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감초같이 새누리당 있을 때도
쓴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준석 후보는 제가 새누리당 비판할 때 너무 금도를 벗어났다고 생각하세요? 금도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엔 필요하다 이런 생각했던 게 지금의 자유한국당, 저는 하태경 의원님이 새누리당 비판하는 건 금도를 넘은 적이 없고요. 홍준표 체제 하에서의 자유한국당 비판하는 데 있어서는 저도 금도를 많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다. 지금 아주 홍준표라는 특이한 그런 분과 다투는 과정 속에서 밖에서 보기엔 조금 뭐 과하다 싶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내용적으로는 많이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김영환 후보께서 약간 한 가지 좀 착각하신 게 제가 한국당 전체를 그렇게 심하게 때린 적은 없고요. 홍준표 대표 개인한테는 정말 세게 했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국민들 너무 심하게 모독했잖아요. 저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공감이 많고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공감이 많고. 그래서 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 정도로 예. 마치겠습니다. 자, 6분의 후보들에게 주어진 주도권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JB 대전방송이 주최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토론. 자, 이제 두 번째 공통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충청권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 좀 나올 듯 싶습니다. 자,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바른미래당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까 후보들께서는 뭐 5% 지지율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면서 전국 평균 지지율 7% 선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은 충청 지역에서는 6%대의 지지율로 조금 부진한 편인데 충청권에서의 바른미래당 지지도 견인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호 5번 이준석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 1분입니다. 예,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이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20% 가까운 기대치의 지지율이 있었던 것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기대해볼 만하다 이런 거였습니다. 뭐 안철수, 유승민, 거기다 뭐 손학규 우리 후보님까지 뭐 대선 주자가 거의 셋이나 있다 이런 인식이면은 화투 게임 할 때 광이 3개면 3점을 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좋은 조건에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있었던 것들, 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었는가 아니면 화합하기 위해 노력했는가 여기서 거의 낙제점을 받았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저는 최근 며칠간 전당대회 과정 중에서도 역시나 그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안 지나친다고 또 특정 인사가 또 전당대회에 개입해가지고 또 이 당의 잔치를 망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제 손학규 후보님과 연계설이 의심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메시지가 서로 오간 것인지 아니면 오간 게 없으면 어떻게 된 건지 명명백히 밝히고 오해를 풀 때 우리 당이 구슬들을 잘 꿰어가지고 진주 목걸이 만들어가지고 좋은 지지율 나올 겁니다. 예, 자 1분 지났습니다. 다음은 기호 6번 권은희 후보 1분입니다. 말씀해 네. 주십시오. 충청 지역은 한국 경제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선거에서 균형추 역할을 잘 해주는데요. 저희 바른미래당도 우리 충청권의 지지를 받아야지 당세가 확장됩니다. 근데 이번 6.13 선거 때도 우리는 충청에 지역위원장이 없는 지역도 사실 많았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지역위원장들을 뽑아가지고 충청 도민들의 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요. 제가 사실 첫 직장이 대덕연구단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여기가 허벌판이었는데요. 그 사이에 30년 훨씬 더 지나서 이제는 뭐 번영 단계를 지나서 약간 정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당에는 훌륭한 과학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대덕벨트가 활성화되는데 저희들이 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어서 기호 4번 손학규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충청도는 우리나라 정치의 중심입니다. 충청도에서 선거에 이겨야 정권을 잡고 아니면 안 됩니다. 충청도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경제입니다. 역시 우리 충청도 잘 사는 겁니다. 그게 지역 균형 발전으로 행정수도가 세종시에 오게 된 것도 충청도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겁니다. 행정도시 세종시를 발전시키고 또 과학도시 대전을 발전시키는 것, 이 두 축이 충청도 발전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수도 발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또 과학수도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겁니다. 그리고 충청도, 천안 아산을 비롯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이 왕성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 4차 산업혁명의 메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기호 3번 김영원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 후보 하나를 제대로 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당대표에 지금 아무도 충청권 출신이 없습니다. 의장단에도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당대표가 되면 충청권 출신의 유일한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저는 당의 중심 지역 기반을 충청도에 두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다음 총선에 충청권에 와서 출마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례대표 1번을 표준연구원장인 신용현 의원을 우리 당에 영입해서 비례대표 의원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정당입니다. 저는 정문술 예산 400억을 들여서 카이스트의 생명과학 연구소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4년제 대학을 만들어 드리고 거기에 총장으로 원장을 총장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부산과학영재고등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학 입국을 해야 되고 대전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하태경 후보 1분입니다. 예, 아까 토론회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수도를 충청권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미국의 뉴욕처럼 우리 세종시는 미국의 워싱턴처럼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행정 수도와 정치 수도가 분리되어 있어서 국가적 비효율이 엄청납니다. 길거리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다 뿌리고 있습니다. 도로에 다 뿌리고 있습니다. 이런 비효율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방법은 대안은 딱 하나입니다. 국회 다시 세종으로 와야 됩니다. 아니면 세종 가까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도 같이 와야 됩니다. 왜 우리 반만년에 우리나라의 수도는 반드시 저는 서울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서울이 수도인 적도 있고 다른 지역이 수도였던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가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는 수도는 하나로 통합해야 됩니다. 네. 그것이 지금 자, 충청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기호 2번 정운촌 후보 1분 시간 드립니다. 우리 대전의 남충희 그리고 충북의 신용환, 충남의 김재시 후보 같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이렇게 충청도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잘 모시고 이번에 바른미래당이 지지율을 올리는데 딱 하나가 좀 특별한 것은 특활비 폐지. 이걸 강력하게 밀고 나갔거든요. 이렇게 현장에 우리 국민들과 서로 대화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현장 쪽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지금 양대 정당은 지금 상극의 정치를 했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패권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뛰어넘자고 동서통합정당, 민생실용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이제 행동으로 현장까지 들어가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하면서 진정성을 갖고 노력했을 때 바른미래당의 지지는 올라갈 것이고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정신에 맞는 미래정당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공통 질문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각 후보들께 주어진 시간은 마무리 발언 기회 한 번씩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미처 다 하지 못한 말씀이 있거나 또는 대전, 세종, 충남 시청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6분의 후보들께 각각 1분씩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6번 권은희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젊은 시절 대전에 좀 살아서 더 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자주 와서 우리 충청권의 바른미래당을 알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얼마 전 일자리 대책에 직을 걸고 임하라고 이제 그 지시를 했는데요.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위원장이 직을 걸고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낱말하듯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리더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감 없는 리더를 뽑으면 우리 당도 힘들어집니다. 책임감 있는 후보, 저 권은희가 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비대위에 요구합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새로운 당대표가 돼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바로 비대위에서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기호 4번 손학규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바른미래당이 어렵습니다. 껍데기 통합으로 지지율이 낮아졌고 이번 지방선거로 완전히 빈털터리 정당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깊이 반성하고 고난의 행군의 길을 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통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로 우리 당내 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바른미래당이야말로 국민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민생정당으로 혁신정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 거리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일으키고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기는 정당 만들겠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이기는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3번 김영원 후보 발언 기회 드립니다. 예,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슈퍼밸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곳인데 그 중심은 R&D의 중심인 대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산, 천안, 당진이 있고 오른쪽으로 오산, 오창 그리고 음성이 있고 그것이 저쪽 원주까지 연결되는 이러한 슈퍼밸리로 4차 혁명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그것이 전략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은 만해 한용운 선생, 단재 신채호, 그리고 윤봉길 의사, 그리고 이순신 장군, 또 유관순 열사를 포함한 애국지사들의 고향입니다. 의리와 지조를 가진 충청도의 그 정신을 곧바로 이어받아서 반듯하게 살아왔습니다. 깨끗하게 정치해 왔습니다. 이런 저에게 원내대표, 당대표 한 번 하지 못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계파 정치에 물들지 않고 소신껏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당대표가 돼서 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기호 1번 하태경 후보입니다. 야당을 뿌리부터 갈아엎겠습니다. 정말 새롭고 혁명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 민생에 막힌 곳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그런 사이다 정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다른 모든 당이 올드보이 하더라도 우리 당처럼 지지율 5%밖에 안 되는 권은희 후보 말대로 신생 벤처 정당에서는 용감하고 투지가 있고 빠르고 시원하게 때리는 그런 사람이 대표가 되어서 당을 이끌어야 됩니다. 한국당 이미 시대착오적인 정당입니다. 반공 시대가 끝났는데 아직도 반공의 깃발을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국민의 신뢰를 못 얻는 겁니다. 한국당을 발전적으로 해체시키고 야당을 바른미래당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는 강단인 후보, 저 하태경을 반드시 뽑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기호 2번 정운천 후보입니다. 제가 정치로 보면 이제 국회에 들어온 지 2년 된 정치 소년입니다. 들어와 보니까 지난 30년 동안 지역 패권에 묶여서 또 보수 진보의 그 갈등에서 상극의 정치, 권력을 잡기 위한 패권 정치를 하다 보니까 국회가 불신의 늪으로 빠졌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농업을 해서 농업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또 10년 동안 전주에 가서 지역장벽을 깨겠다고 10년 동안 된다 그렇게 외쳐대면서 현장에 유권자들과 힘을 합쳐서 결국 선거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러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국민들과 함께 몸으로 때우는 그러한 진정성이었습니다. 그 진정성을 가지고 이런 새로운 미래, 지역 패권을 넘어서 그러한 이념을 넘어서 민생 실용정당으로 국민과 함께 가는 그러한 정당을 만들어내는 적임자가 네. 바로 시간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이준석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1분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저는 눈길이 가는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저는 27%의 득표를 받았습니다마는 광역도지사 후보들 중에서 누가 가장 신뢰를 받았는가 봤더니 우리 당의 젊은 후보들이 나갔던 곳들에서 그래도
괜찮은 성적들이 나왔습니다. 당 지지율보다 더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의 도지사 후보로 나갔던 신영원 후보 9.2% 받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했고 비록 보전은 받지 못했지만은 누가 봐도 열심히 노력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세종시장 후보로 나갔던 허철의 후보를 아십니까? 저랑 비슷한 30대 젊은 후보입니다. 나가가지고 10.2%의 득표로 해서 당당히 보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바른미래당이 가장 고전하고 있을 때 국민들이 그래도 그 안에서 젊음의 가치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다짐해 봅니다. 어제 제가 신용환 후보랑 통화하면서 해주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3등 정당이 되었지만은 앞으로 그래도 3류 정당이 되고 싶지는 않다. 그렇다면 항상 앞서 나가는 정당, 젊은 정당 만들겠습니다. 예, 이렇게 마무리 발언까지 다 들었습니다. 90분 동안 열띤 토론해 주신 6분의 후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오는 9월 2일 치러지는 바른미래당의 전당대회에서는 온라인 투표 그리고 ARS 투표 또 전당대회에서 국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자, 오늘 토론을 통해서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점검해 보셨을 텐데요.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TJB 대전방송이 준비한 바른미래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